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캐나다의 경제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캐나다가 한때 안정적인 경제 국가로 여겨졌던 만큼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동산 거품, 가계부채, 정부 정책, 노동시장, 이민과 인프라 등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부동산 거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캐나다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10년 사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토론토와 밴쿠버 같은 도시에서는 집값이 일반 소득 대비 너무 빨리 올라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집을 사기보다는 빚을 끌어안게 되었고 주거비 부담이 소비 여력을 약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거품의 문제는 가격 상승 그 자체가 아니라 가치 대비, 즉 실제 수익성이 따라오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임금 상승이 부동산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 자산의 가치가 왜곡되었고, 이는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단지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비와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가정이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금리가 올라갈 때 그 이자 부담은 급격히 커졌습니다. 이자 납부 부담이 커지면 소비는 줄어들고 이는 경제 전체의 수요 감소로 이어집니다. 또한 대출을 갚기 위해 저축을 줄이거나 지출을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빚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팬데믹 동안에는 대규모 현금 지원과 저금리 정책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촉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일관성이 부족했고 투기 세력 억제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당이 처방이 장기 구조적 문제를 덮는 데 그쳤고 정부 정책이 늦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위기는 더 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과 시장 모두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할 때 신뢰는 하락하고 경제는 더 약해집니다. 노동시장도 캐나다 경제 위기의 중요한 축입니다. 고용률이 나쁘다고 단언할 순 없지만 고용된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임시직이 증가했고 정규직 안정성은 낮아졌습니다. 한편으로 물가는 연 6에서 8%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임금 상승률은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 여력은 줄고 이는 다시 기업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고용 축소로 연결됩니다. 일종의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는 셈입니다. 캐나다는 오랫동안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민자는 인구 증가와 경제활동 확대에 기여하지만 너무 빠른 증가 속도는 주거, 의료, 교육 등 인프라에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주택 공급이 이민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었고 이는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인프라가 포화 상태에 들어갈수록 국가 시스템은 느려지고 비용은 증가하며 기업과 개인 모두 그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2022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빠르게 인상되었고 캐나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했고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가전, 외식, 여행 산업 등이 타격을 받았고 이는 고용 축소와 투자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를 불러올 위험이 있습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고용과 소득의 악순환으로 연결됩니다. 캐나다 경제의 위기가 단순한 경기 하락이 아니라 구조적인 전환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천연자원 의존, 산업 다변화 부족, 기술 및 제조 산업 취약 등이 그 배경입니다. 또한 국민 소비 문화 변화와 가치관 변화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은 세대는 과거처럼 소비하지 않고 저축이나 자산 보존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총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캐나다가 다시 안정적인 경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개혁, 가계부채 조정, 노동시장 개편, 인프라 투자, 산업 다변화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고 경제 구조의 변화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사의 돈 vs yes 돈 관점에서 부와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경제가 처한 이 위기는 단순히 수치나 통계로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 부란 무엇인가? 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부는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일까요? 더 높은 소득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삶의 구조를 의미할까요? 캐나다의 사례는 새 돈이 만든 인플레이션적 성장이 얼마나 쉽게 균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yes 돈의 방식은 보수적이지만 위기에 더 강한 회복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국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의 자산 운용, 소비 습관, 투자 방식, 그리고 교육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우리는 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새 돈과 옛 돈.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단지 호기심을 넘어서 당신의 삶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